뭐예요? 저는 옛날 생활기록부. 예. 와. 원거리 통학이 나왔죠. 원거리 통학. 우리 집에서 여기 4km 정도 되거든요. 맹 걸어 다니셨죠? 그렇죠. 예. 그때 뭐 당연히 걷는 거죠. 체격이 좋고 쾌활하며 남아답게 용감하며 매사에 성의가 있음. 매사에 원만하고 모범적이며 꾸중을 싫어한다. 꾸중을 싫어한다. 예. 저는 사실은 호적이 1년 늦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여기 62년 입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응? 근데 그보다 1년 전에 학교를 왔어. 예. 할머니가 저를 손을 잡고 왔는데 효적이 1년 늦게 돼 있으니까 넌 집에 가서 엄마 저 1년 더 먹고 오라고 다시 보내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근데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제가 알아 누워가지고 몇 달을 알았어요. 저는 아주 좋은 기억으로 있어요. 뭔가 이렇게 산 넘어, 저 산 넘으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꿈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살았는데 아파트에서 있으면 그걸 그거 잘 모르잖아요. 저는 아주 참 좋은 기억이에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낀다 하더라도 잘 살 수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그 대학 와서 생긴 변화예요. 그전에는 이 가난하고 부자고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결정된 줄 알았더니 대학 와서 보니까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시스템하고 관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시스템을 좀 더 이렇게 바꾸는 쪽, 좀 더 보다 고루 잘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대학 때는 많이 했죠. 학교 때 저희들이 이제 10월 유신이 나고 학교가 문을 닫고 제가 뭐 방황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려와라. 그래서 내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서당이더라고요.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율곡선생 책을 접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율곡선생의 많은 봉사라는 그런 상소문을 읽었어요. 읽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야, 이렇게 대단한 학자가 있었구나. 만자로 된 상소문이라 그래서 많은 봉사 그러는데 만자가 넘어요. 한 12,000자 정도 된다는데 한문은 또 뜻글자이니까 한자 한자를 정말 씹으면서 읽었는데 그때 그건 감동은 뭐 대단했죠. 거기서 지금 그 당시에 국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쭉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제도의 문제와 리더십의 문제를 같이 제기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상당히 그 감명을 받았죠. 이렇게 이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학자가 필요한데 그런 학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제가 정말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많은 봉사였죠. 대학원 다닐 때요. 제가 농촌 문제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농촌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 지도 교수인 황적인 교수님이 저를 한번 부르시더니 경제법 교과서를 같이 쓰자 그러시더라고요. 하는데 처음엔 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법 교과서, 일본의 대표적인 교과서 몇 개를 갖다 놓고서 같이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나라 법에 맞춰서 이걸 써야 되겠다 해서 78년에 그 황적인 권오승 공저로 이제 경제법 책이 나왔죠.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법 교과서가 그때 쓰여진 거죠. 그게 제가 경제법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법을 통해서 좀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항상 뭐 법 강의를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법 조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 사회학적 의미 같은 거를 부여를 하면서 강의를 하신 기억이 나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경쟁법 하는 뭐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실무하는 사람들도 그 선생님의 그 역량에서 아예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다 선생님 책 읽고 선생님 논문 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이쪽 그 경쟁법 분야에서는 선생님이 가장 그 많은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분 폭리가 63년에 사카린, 설탕, 밀가루 이 세 가지 그 가루를 수입했잖아. 원재를 수입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3분 폭리. 그러니까 그 폭리가 문제되니까 그걸 좀 규제해야 된다. 할 방법이 뭘까? 독점을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넘어가고, 신진자동차가 그때 어땠어요? 신진자동차가 일본에 뭐 자동차 막 갖고 와서 조립만 해서 팔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잖아. 그때 또 한 번 문제됐는데 또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맨날 법률 안이 그냥 올라갔다가 폐기되고 올라갔다가 폐기되고 그랬죠. 상거래도 질서는 있게 마련이고 교통질서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무질서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통해서 안 됐는데 이게 독점규제법 전두환 시절에 비상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이에요. 정상적으로 국회 통과한 법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난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든 법 중에 나쁜 법도 많이 있지만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법이 독점규제법이다. 그때 국회를 정상적인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 수 있었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1890년에 엔타이트러스트로 중에 셔먼법이 1890년, 일본이 1947년, 독일이 1957년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1980년이니까 많이 늦었죠. 마르크스 경제학 같은 데도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바꾸는 게 힘드셨지 않나요? 쉽지 않죠. 저 독일 갈 때도 그냥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경제에 대해서 규제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 만나니까 가능하면 규제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시장이 작동하게 해야 되고 시장에서 독점은 막아야 되지만은 그 외에 그것은 가능하면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하고 붙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 속셈으로 가서 내가 당신한테 할 질문이 많으니까 시간을 좀 주라고 그랬더니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학생들 면담 시간이 있는데 그럼 10시부터 11시까지 당신을 위한 시간으로 비워놓겠다. 그때 와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시작한 게 한 달, 두 달 해서 1년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만 물어라. 이젠 그만 묻고 써라. 독일 사람도 이제 그 이상 모른다. 그런데 나는 내 근본적인 의문이 해결이 안 됐는데 독일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가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근본적인 의문이 해소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제 그 경제법에 대한 제 기본적인 그 이론적 기초를 탄탄히 쌓고 또 내가 갖고 있던 많은 의문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 거예요. 개인 지도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 리트네 교수께서 저보고 그 아르메 프라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토요일에서부터 일요일날 주말이잖아요. 주말을 쉬지 못하고 그걸 그러니까 물어볼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쉬고 놀고 놀러가고 그러질 못하잖아요. 나한테 미안해 하면서 저보고 그렇게 아르메 프라우라고 그랬어요. 불쌍한 부인이라고. 이것도 커피 내리는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이건 내리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무슨 2년이야 이 사람아. 여기 와서부터 내가 했지. 무슨 여기 와서부터 했어? 그렇지. 여기 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여기 와서부터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결혼한 지 46년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여보여보 그랬잖아요. 이제 좀 지겨워. 여보여보 그러기가 46년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가 이제 형제가 없잖아요. 오빠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오빠라 그럴게. 그래서 뭐 쉽게 또 오빠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잘해줘요. 주세요. 땡큐. 사랑합니다. 미투. 진하다 오늘 조금. 제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조금 안 좋은 얘기도 했는데 대형 로펌 우리나라 최고 로펌에서 고문을 오라고 했는데 안 갔고 그리고 또 무슨 이사장 이런 거도 안 갔고 저는 이제 단순하니까 집에서 왜 월급 주고 차 주고 기사 주고 근데 왜 안 가냐 제가 몇 번 그렇게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가 그럴 거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데서 콜을 하면은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나서 내가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공정위는 좀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하는데 이 대형 로펌에서는 뭐 돈도 엄청나게 투입하고 전문가들 쫙 모아가지고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제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나마저 저기 가면 이 공정위 직원들이 얼마나 사기가 꺾일까.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내 제자들인데 다 저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는데 내 어느 펌에 속하면 그때부터 애들은 조금 저 선생님 생각하면 옛날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할 수가 없이 우리 경쟁사에 고문을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되면 또 제자들도 조금 상처받을 사람도 있겠구나. 좀 더 커졌네. 예, 여기가 이제 그 심판정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이라 그러는데 그 말은 일반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검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까지를 하는, 그러니까 검찰 역할과 법원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특수한 기관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발표하고 하면 그게 뭔가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떨 때는 이게 완전히 그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기도 하고 계란으로 뭐 바위 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그렇게 좀 스스로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이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던 형편에 이제 구체적인 법 집행을 내가 할 수 있다. 정말 절호의 기회다. 이런 생각을 했죠.